여기 2024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2,006%를 기록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메타플래닛이죠. 이 회사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첫 회사이며 세일러의 전략이 다른 회사들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회사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회사의 주가는 2025년에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정확히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메타플래닛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플래닛은 1999년에 설립된 호텔 체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CEO이자 비트코인 전략을 채택한 사이먼 게러비치는 2013년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2020년 메타플래닛과 게러비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광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메타플래닛 입장에선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때의 피해로 회사는 사실상 망해가고 있었고 아무도 이 회사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먼 게러비치는 마이클 세일러의 성공에 눈을 뜨죠.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일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말이죠. 2024년 그는 회사 소속의 대부분의 호텔 지점들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메타플래닛은 스트레티지처럼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의 돈을 마련하고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런 결정을 두고 미쳤다고 표현했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1년 사이 2006% 상승하며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회사의 비관적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펌프앤덤프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이런 하락들을 겪고 나서 다시 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펌프앤덤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왜 폭발적인 상승을 계속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BTC Yield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BTC Yield란 그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의 개수가 몇 %나 증가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티지의 경우 2025년 1월 대비 현재 본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 가까이 증가한 것을 이렇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 놓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메타플래닛의 BTC Yield가 있습니다. 315%. 스트레티지의 15배가 넘는 비트코인 보유량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티지와 메타플래닛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스트레티지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들의 주식 가격은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은 방금 우리가 본 BTC Yield로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매수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승폭이 올해 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1700개에서 시작해서 불과 4개월 만에 7배에 달하는 12,34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 만에 망해가던 일본의 한 호텔 체인에서 어느새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7위에 올라서게 됐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자 시장도 이 회사의 전략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이런 MNEF 멀티플로 평가되어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죠. 스트레티지의 MNEF 1.8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높은 값인 5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걸핏 보면 이 회사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 폭을 생각해 봅시다. MNEF 멀티플이 5일 때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이 회사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 시장 가치에 대비해서 5배에 달하는 값을 주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배가 증가했습니다. 만약 제가 올해 2월 이 회사의 주식을 샀고 그때 이 회사의 MNEF 값이 5였다면 전 그때 이 회사의 현재 가치 대비 5배에 달하는 오버페이를 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이 회사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7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 했던 저 매수 선택은 오버페이를 하게 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바로 Days to Cover MNEF입니다. 이 지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MNEF 멀티플로 평가되는 현재 회사 시장 가치와 미래의 비트코인 매수를 통한 그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같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현한 건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테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스트레티지의 경우
현재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108억 불에 달하고 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63억 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세, 즉 BTC 일드를 하루로 표현하면 하루에 0.12% 정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이 63억 불의 현재 비트코인 가치가 하루에 0.12%씩 증가해서 108억 불에 달하기 위해선 62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이 회사의 MNEF 멀티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626일이라는 말이죠. 이번엔 메타플래닛을 봅시다. 이 회사의 하루 BTC 일드는 1.5%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Days to Cover MNEV는 110에서 120일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주식 분석을 할 때 이제 막 폭발적인 매출 상승을 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회사의 주식이 PE 값이 600에 달해도 이런 회사들의 매출이 금방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의 시장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처럼 메타플래닛 역시 이런 짧은 Days to Cover MNEV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단순히 MNEF 멀티플이 5 혹은 10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고평가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이 회사의 앞으로 목표를 보여주는 건데 올해 2025년 말까지 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목표고 26년 말 10만 개, 27년 말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기반으로 이 회사의 미래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죠. 2026년 말 만약 이 회사가 계획한 대로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20만 불에 달한다고 할 때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MNEF 멀티플에 기반해서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1년 반 뒤 이 회사의 MNEF 멀티플이 스트래티지처럼 2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도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400억 불, 현재 시장 가치인 60억 불의 7배에 달하는 숫자이죠. 그리고 MNEF 멀티플이 3만 돼도 이 회사 시장 가치는 600억 불, 현재 10배에 달하는 시장 가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앞으로 1년, 2년 안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보다 10배, 20배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정확히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냐? 혹시 너무 빚을 많이 내서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죠. 스트레티지 주주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죠. ATM. 주식 거래 시간 동안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팔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 주식 시장에서는 ATM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타플래닛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무빙 스트라이크 워런티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 들어보면 꽤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데요. 다행히 메타플래닛 주주 중 한 명이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놔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보 펀드라는 메타플래닛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메타플래닛의 주식을 공매도 하죠. 예를 들어 이날 이렇게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1600엔일 때 만주를 공매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보가 받는 돈은 1600만 엔이죠. 그리고 이때 이보는 메타플래닛이 발행한 워런트를 사용합니다. 워런트란 특정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때 메타플래닛이 주는 워런트는 메타플래닛의 최근 3일의 주식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플래닛이 발행하는 워런트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무빙 스트라이크 워런트라고 불리는데요. 만약 이날 기준 지난 3일의 평균 가격이 1,500엔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워런트를 행사해서 이보는 메타플래닛의 주식을 1,500엔에 만주 매수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1,500만 엔이죠. 자, 이건 이보와 메타플래닛 두 회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보는 처음 공매도를 통해서 1,600만 엔을 받았고 그 공매도를 다시 커버하기 위해서 메타플래닛이 준 워런트를 통해 1,500만 엔을 지급했으니 100만 엔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보가 얻는 수익이죠. 메타플래닛은 이 워런트를 통해 이보에게서 1,500만 불을 지급받았고 그 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에 역시 이득을 본 거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메타플래닛이 얻은 이익입니다. 자, 보통 같은 경우라면 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무빙 스트라이크 워런트가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ATM에 비해 가치는 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스트레티지는 항상 ATM을 많이 사용한다고 주주들에게 비판을 받는 회사입니다. 가끔은 그런 비판들이 틀릴 때도 있고 합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스트레이티지 주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이클 세일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ATM을 실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그 상식적인 선이라는 것은 사실상 마이클 세일러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사실 주주로서 항상 불안함 혹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ATM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 Moving Strike Warrant, 이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불안함이 덜한데요. 일반적인 공매도 과정에선 지속적인 공매도를 통해서 그 회사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낮은 가격에 그 회사의 주식을 커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번은 메타플래닛에게 지급받은 워런트가 있고 이 워런트를 통해 리스크 없는 이익을 얻는 게 목표인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공매도를 실행할 때 최대한 메타플래닛의 주가에 하락이 없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죠. 만약 공매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들이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본인들이 가진 워런트의 스트라이크 가격과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그만큼 이들이 얻게 되는 스프레드 또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즉, 이보 펀드가 메타플래닛을 공매도를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게 본인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메타플래닛이 부여하는 워런트의 조건, 즉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이 회사의 지난 3일 동안의 평균 가격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보 펀드 입장에서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은 이런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새로운 주식이 생겨나는 과정은 주가가 상승할 때만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스트레티지 역시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ATM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ATM을 통해서 주가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나 믿음이라는 사항이 필요한데요. 메타플래닛 주주로서는 이런 믿음의 사항이 어느 정도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더해 메타플래닛이 자금을 마련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로 쿠폰 반드라고 불리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지로 쿠폰이란 말 그대로 이자가 없는 한마디로 공짜로 돈을 빌리는 회사채를 말하는데요. 이 회사채는 방금 우리가 본 이보 펀드에게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까 왜 제가 이보 펀드 입장에서는 이 무빙 스트라이크 워런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리스크 없이 스프레드를 통한 이익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게 해주니까 이보 펀드 역시 메타플래닛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자 없이 회사채를 사줌으로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결국 갚아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갚아야 되는 원금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이 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메타플래닛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양인데 최근 293 밀리언에 달했던 부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12 밀리언으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바로 요즘 진행하고 있는 555 플랜의 일환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이 빚들을 거의 다 갚아버린 거죠. 왠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빚을 내서 비트코인 사는 회사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 될 때가 되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최소 메타플래닛은 이 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의 비트코인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1%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게 그렇듯이 좋은 점만 있을 순 없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스트레티지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서 마치 스트레티지는 더 이상 좋은 투자가 아니고 메타플래닛은 모든 게 완벽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메타플래닛 역시 이 회사만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스트레티지가 4, 5년 전에 거쳐온 기간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결국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지탱하는 건 일반 주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 주주들이 계속해서 이 회사를 믿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지 가능한 사업 모델이죠. 아무리 무빙 스트라이크 워런트가 ATM보다 좋네 뭐네 분석해봤자 결국 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을 통해 자금을 더 모으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티지의 장점이 빛이 나죠. 스트레티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회사고 요즘 운영하고 있는 우선주들을 통해서 일반 주주들에 대한 의존 없이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최근 3, 4주 동안은 일반주에 대한 ATM을 전혀 하지 않고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을 했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티지가 운영하고 있는 우선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메타플래닛에 없는 스트레티지만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다만 메타플래닛은 일본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본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 중 하나로 계속 기록될 정도로 인기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타플래닛이 일반주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결국 이 회사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각종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상황이나 정부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바로바로 관련 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데요. 일본 주식은 얘기가 다릅니다. 일본에 사는 현지인이 아닌 입장에서 메타플래닛이 일본 정부를 통해 어떤 규제를 받지는 않을지 혹은 이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제재가 있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티지에 비하면 이런 외적인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비슷하게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저는 미국의 OTC 마켓에 상장된 MTPLF라는 티커를 통해서 메타플래닛에 투자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MTPLF는 한국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고 한국에 사는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면 일본 주식시장에서 직접 이 회사 티커인 3350을 사야 될 텐데 한국에 살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혹은 어떤 세금 혹은 환율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플래닛은 정말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주식입니다. 스트레티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오신 분들이라면 난 웬만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회사의 변동성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분석하기 시작하고 천천히 매수하기 시작한 5월 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불과 몇 주 사이에 이 회사의 주가가 5배 폭등을 해버립니다. 물론 말로는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5배 폭등하면 사실 근무 시간에 회사 일도 집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또 60% 가까이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죠. 전 이 회사의 주가가 우상향한다고 믿고 최소 이 회사가 비트코인 10만 개를 모을 때까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엄청난 폭등과 폭락을 계속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폭락의 시간 동안 패닉셀링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